실제 속칭 고수의 영역으로는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 음양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이 사람이 언제 성공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십성 공부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울대 오빠의 사주 이야기. 사주 공부 1년 안에 뽀개기. 안녕하세요. 네비입니다. 오늘은 10년, 20년 공부해도 끝나지 않은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1년 만에 뽀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주 공부 해보시면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뭔가 알 것 같다가도 갑자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갑자기 모르겠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는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는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일타 강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방향성을 맞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모든 학년을 가르쳐 봤는데요. 모든 학년뿐만 아니라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못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요. 다 가르쳐 봤는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게 바로 강사들인데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할 때 사주를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간이 있고 월째는 비견이 있어요. 연천간에는 식신이 있어요. 그래서 십성 중심으로 이렇게 사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성 중심으로 사주 공부를 하면 사주 공부 열심히 해도 40점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시는 거랑 아래에서 보시는 게 십성 구조는 똑같아요. 둘 다 월지는 비견이고 연천간은 식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둘 다 만약에 남자 사주라면 월지에 있는 비견의 역할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제가 그 정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사주를 위에처럼 일간, 비견, 식신 이렇게 쓰지 않고 굳이 글자로 갑, 인, 병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아래 것처럼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일주가 갑부터 시작해서 개까지 10가지가 있는데 일주 구조로만 봤을 때는 십성이 전부 다 똑같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십성으로 표현을 안 해놓고 다 글자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사주 공부는 4가지 틀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십성, 두 번째로는 구조, 세 번째로는 조후, 네 번째로는 음양이에요. 그래서 십성 공부를 하시면 한 40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구조 공부를 하시면 30점 정도가 올라갈 수 있고 조호 공부를 하시면 10점 정도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고 음양 공부를 하시면 10점 정도가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수표만 보면 마치 조우랑 음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성과 구조만 다 공부하셨다고 가정하면 도달할 수 있는 점수가 70점이에요. 70점으로는 정답을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시험 성적에는 90점 이상이 돼야 A가 나오고 A가 나오는 실력이 돼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점수는 10점, 10점이지만 조후랑 음량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사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요. 음양 공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든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이 쉬워요. 금방 배우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다 배우고 나서 실제로는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쓴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해석하시는 거 보면 음양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양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실제 속칭 고수의 영역으로는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 음양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열어보기 전부터 음양 해석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남자분이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사주를 물어봅니다. 생년월일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야 되냐면 남자구나, 남자기 때문에 양이구나. 여기서 해석이 먼저 시작되셔야 됩니다. 양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시고 그런 다음에 사주를 열어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점차 앞으로 알아볼 텐데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주를 열어봤을 때 글자 하나하나의 음양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사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구분해서 음양을 보셔야 됩니다. 운에서 오는 글자가 내 사주 구조에 음양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항상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음양이 밸런스가 맞았을 때, 치우쳐졌을 때 각 글자의 영향은 어떻게 되고 내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뭐 행복감이나 기쁨 모든 영역, 이 사람의 능력 지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음양입니다. 두 번째는 조우인데요. 조우는 온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도. 그래서 사주에는 온도가 맞춰져 있어야지 효용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물의 상태로 돼 있는 것들인 경우에는 조금 더 녹이면 수증기로도 쓸 수 있고 얼리면 얼음으로도 쓸 수 있는데 깡깡 얼어 있으면은 용처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주 해석하시는 걸 보면 조후 공부를 하시긴 하셨는데 조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조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후는 원리를 반드시 깨우치셔야 되는데 이 원리라는 걸 깨우치고 나면 어떤 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사주가 월지가 자예요, 자. 한겨울에 태어난 자월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춥다. 그러면 우리가 조후 공부하신 분들은 화가 필요하구나. 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화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만약에 월지에 화가 있는 경우, 시지에 화가 있는 경우의 차이는 뭐냐? 또한 지지에 있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간에 화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차이를 해석을 하셔야 이게 조우가 밸런스가 맞아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되는지 그에 따른 해석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조후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면 내가 필요한 글자인 화가 없다면 운에서 와줘야 되는데 대운에서 왔을 때 대운에서 오더라도 천간으로 왔을 때와 지지로 왔을 때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대운에서도 안 왔어요. 그럼 세운에서 만약에 화가 왔을 때 천간으로 왔을 때 지지로 왔을 때의 차이가 뭐냐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분해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만 조후를 정확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열심히들 공부하시는 게 십성 공부인데요. 이 십성이라는 게 일간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글자들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십성을 공부하고 나면 대충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 떠들 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주 공부의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이 사람이 언제 성공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십성 공부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바로 이 십성의 힘과 구조를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의 감만 잡으시고 앞으로 제 강의를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십성 공부에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이제 제가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격용론 천간의 생극합, 지지의 합충, 형파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구조 공부가 어려워요. 근데 적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뭔고 보니 구조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원국에서 있을 때와 운에서 왔을 때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런 공부가 조금 덜 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충이 있더라도 원국에서 충이 있을 경우와 원국엔 충이 없는데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와서 충을 일으켰다. 혹은 세운에서
어떤 글자가 와서 충을 일으켰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해석을 하셔야만 결국은 지금 시점이 길한 건지 흉한 건지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충이 있더라도 어떤 건 능력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좋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나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똑같은 충인데 왜 다르냐 이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큰 틀에서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보실 텐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십성 중심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의미를 새겨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간에 10개 글자가 있고요. 지지에 12개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들의 특성이 다 달라요. 천간에 있는 거는 천간에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지지에 있는 거는 지지에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또 같은 지지에 있더라도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나 용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갑을 인묘 이 네 가지 글자 전부 다 초록색 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행을 목화토금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왜 그냥 목이다라고 퉁치지 않고 굳이 갑을로 나눠놓고 인묘도 나눠놨을까요? 여기는 또 보면 천간에 있는 글자 따로 있고 또 지지에 있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나눠놨다는 거는 다 의미가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나눠놨다는 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무시하고 또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목이라는 오행 하나로 해석을 하면 사주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용신이다 뭐 이런 거 제 용신은 뭔가요? 목인가요? 화인가요? 저는 용신을 목이다 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용신은 인이다 혹은 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인대운에 대발했다가 묘대운에 망하기도 해요. 반대로 인대운에 완전히 망했다가 묘대운에 완전히 성공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목인데 기륭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걸로 보셔야 돼요. 색깔만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천간 글자와 지지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60개의 조합이 돼 있어요. 이 60개의 조합을 60간지라고 하는데요. 이 60간지를 나눠 놓고 보면 똑같은 천간갑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에는 6개의 다른 글자들과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이렇게 다 있죠. 여기마다 갑들의 차이는 뭐냐?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끝나고 나면 글자 하나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단 말이죠. 다음부터는 다른 글자 때문에 생기는 중심 글자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월지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인의 특성을 이제 다 알아요. 그럼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인이 있는데 연지에 자가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인이 있을 때, 묘가 있을 때 이렇게 12가지 지지가 돌아가면서 있을 때 이 월치에 있는 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주 원국의 옆에 글자가 뭐가 있냐 뿐만 아니라 대운에서 각각의 글자가 왔을 때 어떻게 변하고 세운에서 각각의 글자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천간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월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근데 신금이라는 글자가 옆에 왔어요. 뭐 사주 원국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주 원국에서 옆에 온 게 아니라 운에서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운에서 오더라도 그냥 신금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신유라는 간지로 왔을 때와 신사라는 간지로 왔을 때 이 병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방식대로 나누어서 쪼개서 공부를 하시고 나면 사주 해석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큰 틀을 베이스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사주팔자 공부 1년 만에 뽀개기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